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주식 단기 매매나 기술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투자의 본질에 대한 영상입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채널은 주로 주식 투자 중에 단기 영역에 대한 내용과 차트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영역을 주로 다루지만 저의 가장 큰 투자 영역은 중장기 투자 영역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엄밀히 구분하면 단기 매매는 투자 쪽이 아닌 노동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적인 단기 매매가 아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보고 매매하는 진짜 투자, 중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 그리고 투자에 대해 머뭇거리는 분, 그리고 자기 중심이 없으신 분, 지식이 없으신 분, 또는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 이 모든 분들도 진정한 투자,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쪽으로도 계속 연재해야 할 예정이니 누군가에겐 정말 큰 변화,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생긴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수익 수단을 말하라고 하면 노동과 투자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것은 공장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미용사는 원장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신약 연구원은 제약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면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주가 하루에 8시간을 돈을 주고 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본 수익은 카페, 미용실,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 사업부터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표하는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동산, 펀드, 주식, 암호화폐, 금, 은 등의 자본을 일하게 하는 투자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이나 투자 등 이런 것들은 노동을 통한 수익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동 수익은 자본 수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감귤의 풍작, 흉작에 따라서 이 가격이 들쑥날쑥 매년 이렇게 움직입니다. 올해 귤이 풍작이 되어서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그 감귤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싸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년, 2년 풍작, 흉작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길게 몇십 년을 두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은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되지만, 귤을 예로 들면 수십 년 전에 육지에 귤이 소개됐을 때는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감귤의 가격은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누구나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감귤 가격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가가 증가가 되고 또 품종 개량으로 더 많은 귤이 생산이 되는, 즉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귤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는 별개로 귤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즉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사실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1,000원짜리를 인쇄하면 이것이 1,000원이고, 만원짜리를 잉크를 도료를 하면 이것이 만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계속 보다시피 추경안이라든지 또 내년에 얼마를 또 찍어낼 것인지, 얼마를 쓸 것인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또 매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돈보다 또 내년에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000만원은 지금의 1,000만원이 아닙니다. 지금의 1,000만원보다 10년 전의 1,000만원의 가치가 더 큽니다. 10년 전에 눈으로 본다면 지금의 1,000만원은 700만원, 800만원 등 분명히 1,000만원보다 적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화폐의 본질입니다. 학교도 부모도 그 누구도 금융에 대해서 교육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을 모르니 부모는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하고 저금만을 강조하였고, 국가도 저축만 강조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돈을 밝히면 나쁜 사람인 듯 프레임도 씌워졌습니다. 돈돈거리며 돈에 탐욕이 멀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의 가치를 또 돈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돈을 알고 금융을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부모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길 바라기만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은 어릴 때부터 금융과 돈에 대한 소중함, 가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이 지배 중입니다. 포브스는 매년 미국 부자 상위 400명을 발표하는데 그중 100명가량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인구 중 2%만이 유대인인데 미국 국민 소득의 15%를 이 2%의 소수 유대인이 벌어들입니다. 여기에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논리와 사고력을 키워주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정답은 2야. 부모의 말이 맞으니 무조건 공부해. 이것이 한국 가정교육의 현실이라면 유대인 가정은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 될 수는 없을까? 꼭 숫자로만 답이 되어야 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과 토론으로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고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사고력과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은 세상을 우리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적어도 금융교육과 사고력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의 부는 유대인이 갖고 있고 역대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델의 마이클 델, 인텔의 앤디 그로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퀄컴의 어원 제이컵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의 창업자 역시 유대인이라는 팩트가 존재하니 배울 점만 배우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투자,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고 안전한 적금과 연금 보험이 최고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손실 중입니다. 적금으로 1년에 1, 2%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 4%, 5, 6%그 가치는 하락해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보험 상품, 30대가 한 달에 20만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고 65세부터 40만원을 받아가는 상품에 가입을 한다면 30대가 65세가 되었을 때는 40만원이 지금의 40만원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고 있는 이 은행과 보험 상품을 가입한 이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 등은 또 유용할 수 있으니 잘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노동주의도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인 기본적인 부분이고 노동주의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직장에 취직해 돈 버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닌 직장은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은 자본주의 즉 투자로 얻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무지했던 분들은 이 말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어떤 분들은 이미 돈이 있어야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 집안의 자녀와 일반 서민 집안의 자녀는 종잣돈이나 투자 가능한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버는 족족 다 쓰고 매일 돈 없다라는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사시겠습니까?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주변 지인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이 자리에 카페를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카페를 차리기 위해 3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3억이 없어서 아깝다. 내가 하면 대박 날 건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일반인 마인드의 사람에게 서민 마인드 사람에게 3억을 쥐어주면 과연 그 카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도 부자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가 없으면 부모 돈 3억으로 오픈한다 한들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민이지만 종잣돈을 모으고 대출과 함께 하겠지만
투자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가 된 사람은 그 카페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수익의 월급쟁이 2명을 부자 마인드와 일반인 마인드 차이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삶이 바뀔지 이 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수입, 월급이 전부이며 이 월급은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금, 보험, 융비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남지 않다면 투자는 전혀 없고 일부 남더라도 적금 정도, 즉 투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 마인드의 일반 월급쟁이는 수입이 월급으로 들어오면 투자가 1순위가 됩니다. 주식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금은이 되었던 본인이 자신 있고 공부가 된 것에 투자를 하고 남은 것에서 가난한 마인드보다 더 저렴한 집에 아주 소량의 전세 대출금 정도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투자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자동차도 없애거나 또는 남보다 좀 덜 좋은 걸 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몇 달, 1년 정도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3년, 5년, 10년, 20년 점점 지날수록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점점 커질 것이고 이 부자 마인드는 본인의 월급을 어느 시점에서는 이 투자 수익이 넘어서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월급과 투자 수익은 또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이것은 가속도가 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부자 마인드가 된 사람은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집과 차를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일하지 않는 자본으로 일한 것으로 이것을 충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을 소비를 하는 사람과 투자로 전환해서 이 투자금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소비를 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인드와 부자 마인드의 결정적인 차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가정,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지금 당장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수익의 대부분을 집에 쓰고 조금 더 좋은 차를 당장 사고 싶다. 수익의 대부분을 차에다가 쓰고 투자하고 잃으면 어떡하지 하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고 이 두려운 이유는 공부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언론과 주변에 안 좋은 투자에 대한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자본은 늘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일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불행한 노후가 될 확률이 큽니다. 부자 마인드인 사람은 집과 자동차보다 투자의 가치가 더 큰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공부와 지식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일부 리스크는 다른 수익이 커버됨을 알고 있습니다. 중심 있기에 투자 가치관이 있기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가 보장될 확률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도 돈이 돈을 일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부자 마인드가 부자를 만들게 됩니다. 핵심은 노력과 공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 50원이었던 라면 가격은 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였던 10년 전 갤럭시 S2는 80만원이었고 현재 나온 S2는 110만원 그리고 그 이상 130만, 140만원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가 상승률, 즉 화폐 가치 하락분만큼 상품 가격을 올리며 매출을 늘려나갑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1천만 원은 10년 뒤 800만원의 가치만큼 줄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신라면은 가격을 계속 올리며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기업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버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매출 상승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나의 돈은 가만히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보력이 적고 사업력도 적고 투자력도 적은 이 개인 가정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수한 인재, 연구원, 마케터가 존재하는 업계 1위의
잘 나가는 회사에 나의 돈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드렸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가 필수임을 강조드렸으며, 투자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전 10년 전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여러 핵심이 있지만 하나의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저자의 친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와 같은 전형적인 교육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 아빠는 친구의 아버지이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이다고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도 어릴 때 항상 들어왔던 말, 우리도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 말, 이 가난한 아버지는 역시 전형적인 이 말을 하였습니다. 돈은 안전하게 다뤄야 하고 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공부와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형적인 교육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악이다라고 가르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인 아닌 좋은 회사를 차리라고 가르치고, 돈은 안전하고 위험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공부와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사람이 되라가 아닌 똑똑한 사람을 고용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자는 친구의 아버지 즉 부자 아빠의 가치관을 이어받기로 결정을 하고 부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자 집안에 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도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닌,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을 물려받았기에 부자 집안에 부자가 또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를 물려받으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을 물려받지 못하면 2대 3대에 걸쳐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부를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부자 마인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자녀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교육하시겠습니까? 부자 가치관을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부자 가치관을 물려주려면 내가 부자 마인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 한두 개, 책 한두 개 본다고 부자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면을 예시로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부자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돈의 본질, 사회의 본질, 경제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통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이 세상에 소개된 지 10년이 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지만, 이 책을 읽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부와 실천이 있냐 없냐가 결국 결정짓는 것이고, 추가로 공부와 생각을 하고 또 실천까지 가는 사람은 역시나 항상 소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보기 위해 생태계 피라미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 시간에 배웠던 생태계 피라미드 기억나시나요? 생산자는 풀이나 플랑크톤이 될 것이고, 1차 소비자는 유충, 초식 동물 등이 될 것이고, 2차 소비자는 뱀, 바다는 중용 물고기, 최상의 포식자는 독수리, 사자, 상어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생태계 피라미드와 자본주의 피라미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피라미드에서는 모든 임금 노동자는 생산자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위로 1차는 관리자, 사업가, 2차는 경영인, 최상의 포식자는 자본가 등이 위에 있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결국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투자입니다. 자본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사실 사업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철저한 준비와 노력 등이 동반된다면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역시 투자입니다. 2차 소비자나 최상위 포식자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유능한 경영인, 연구개발, 마케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업으로 이들을 이기기에는 확률상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력이 좋은 2차 소비자, 최상위 포식자에게 나의 돈을 투자를 하여서 나 대신 연구와 마케팅, 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돈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은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벌러 가는 것이고, 돈은
시장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넥스 시장, 외환 시장, 미국 주식 시장, 중국 주식 시장, 암호화폐 시장, 채권 시장, 펀드 시장, 금은 시장 등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채널이다 보니 주식 시장을 본다면 조금 지난 자료지만 코스피는 하루에 4.5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에 3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주식시장에 8조, 9조, 10조 원이라는 돈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손을 뻗어서 그 흘러가고 있는 돈을 들고 와야 됩니다. 이런 각종 시장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외 주식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없이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하나의 시장에서 자본을 불려서 점차 여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유대열 님이 발간하신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책에서 이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을 나타낸 글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포식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차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결국 이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평생 돈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가 있으며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구조입니다. 자,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사람이 될 구조는 수입, 그 다음 소비, 다음 투자입니다. 그나마 투자도 거의 하지를 않죠. 부자가 될 마인드,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의 재무 구조입니다. 수입, 그리고 투자, 다음 소비입니다. 핵심이 바로 소비가 먼저가 아닌 투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단타나 며칠, 몇 주 들고 가는 단기 매매는 투자가 아닌 노동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경영을 하여 5년, 10년 뒤 보답을 해줄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임을 여기서는 짚고 가겠습니다. 나를 대신에 5년, 10년, 20년 잘 일해줄 회사 등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야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하고 체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목돈도 만들어 보시고 또 5천만 원, 1억, 3억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닌 대출을 잘 이용하면 2천만 원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 등의 공부가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직접 부동산, 실물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상장주인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라는 상장회사는 통신 인프라 구축 회사고 그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 투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추천이 아닌 이러한 식으로 생각의 전환과 여러한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 은, 채권, 암호화폐 등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출입니다. 대표적으로 집과 자동차입니다. 수입 부분의 상당 수준을 집과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과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투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월 소득 얼마에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을 몰아야 하는 이 당연한 프레임에서 깨우쳐 나와야 합니다. 이 대출, 할부금과 이자를 투자로 바꿔서 이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공부가 되어 있다면 지금 허름한 집, 작은 차, 낡은 차는 아무런 고민도 아닙니다. 새 차를 사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할부 나가는 돈이 길에 버려지는 돈임을 깨닫게 된다면 자본소득으로 몇백 이상 구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원, 100만원 그것을 투자로 바꿔버리면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집을 늘리게 될 때 추가되는 대출 할부금 수십만원, 새 차를 사게 될 때 생기는 대출 할부금 수십만원,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등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이것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피라미드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순위 5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또 주식 투자의 전설 같은 이 워렌 버핏에게 가장 후회하는 일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1살에 주식을 시작해서 부를 축적한 워렌 버핏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11살이 아닌 7살에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회한다는 것이 빨리 돈을 벌고 난 다음 그 돈으로 좋은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을 재투자를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세계 5위 부자의 후회가 이렇습니다. 재테크용 집이라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살 집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돈을 묵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을 또다시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축적을 했겠다라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 회사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오른 종목도 안 됩니다. 싸다고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좋은 회사가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을 때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만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최첨단 기술로 시대를 잘 읽어서 주가가 과거 10년, 20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했을까요? 네이버 카페에도 이 부분에 대해 글을 적은 적이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망하지 않을 업종이나 섹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업종이나 섹터의 1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 핵심 개념입니다. 단기 매매자도 꼭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건데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단타부터 단기, 중기, 장기 모든 투자 영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빠른 회전율이 장점인 대신 수익률이 조금 낮죠. 장기 투자는 회전율이 느린 대신 수익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로 저는 이 중장기 투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큰 수익,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죠. 이 중장기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참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산업적 분석까지 많은 것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3대 원칙을 꼭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3개 정도만 지켜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 투자 3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미래성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많은 산업이 존재를 하죠. 석유산업, 농업, 수산업, 자동차 산업, 수소 산업, 원자력 산업, 통신 산업,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산업이 6개월 뒤에 유망한가, 1년 뒤에도 유망한가, 5년 뒤에 유망한가, 10년 뒤에 유망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개월, 1년 정도 뒤에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중기 투자가 되겠죠.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인구 절벽과 관련된 산업은 장기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산업은 5년, 10년, 20년을 두고 꾸준히 매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 관련된 산업들, 대선 관련 정책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기로 보고 3개월에서 1년 내를 보고 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사놓는, 이것은 이제 중기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수요와 공급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산업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에 있는 주식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중장기 투자예요.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 언젠간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젠간 오른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한두 달 내에 1년 내에 갑자기 우리가 목성을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여행 상품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달까지 가고, 어느 순간
화성까지 가고 그 단계가 앞으로 수십 년을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 산업이 유망하다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뒤에 수익을 내야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10년 20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6개월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뒤가 되든 2년 뒤가 되든 지금부터 원자재를 사모아가는 그리고 1,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투자입니다. 그 산업의 미래성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해당 산업의 1등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코카콜라 다들 많이 마시죠.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이 탄산음료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회사가 정말 많았죠. 국내로 보면은 815 콜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드한 건가? 콜라 독립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으나 독립에 실패를 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콜라 브랜드가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코카콜라를 우리도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2등인 이 펩시가 수십 년을 1등을 공략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뭐 5년 10년 전에 펩시맨 유행도 했죠. 그죠? 반짝 인기도 얻기도 했고 또 한순간 점유율이 살짝 오르기도 했지만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치르고 나서 그 전에도 2등인 펩시는 지금도 결국에는 2등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 아성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개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브랜드는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1등인 스타벅스를 넘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스타벅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타벅스는 더 커지고 있죠. 엔젤리너스나 바스구찌, 커피빈, 카페베네 다 죽고 이제 고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스타벅스가 거의 뭐 우리나라를 잠식을 했죠. 그나마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것이 이제 블루보틀이죠. 하지만 스타벅스의 발밑에도 못 따라가는 수익성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을 하는 회사는 워렌 버핏은 항상 가지고 있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수십 년 동안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이 브랜드 파워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와 안정성 두 개를 저울질을 하는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이 1등을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1등도 망할 수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하는 거죠. 커피 1등 스타벅스, 콜라 1등 코카콜라, 휴대폰 1등 애플, 카드 1등 비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다가 우리가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또 한 번 더 분산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업의 미래성을 보고 그 산업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산업의 또 1등 회사다. 이것이 내가 공부가 되고 나면은 세 번째 원칙, 3개월 이상 분할 매수. 자, 이 말은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당장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는 오늘 사고 3일 뒤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빨리 수익을 내야 되죠. 그죠? 중장기 투자는 지금 당장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면 바로 성공으로 직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지만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100%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려오다가 전저점 라인에서 이평선 같은 거 넘어서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이지 100%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손실입니다. 손절을 하고 나는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죠. 하지만 1번, 2번 수요가 있을 산업, 성장할 산업의 1등 회사다.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 이런 고점에서 사면 안 되죠. 고점 대비 수십 프로 내려온 종목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전저점 라인이구나. 많은 조정을 받았구나. 여기서 나는 3천만 원을 살 거야 라고 여기다가 3천만 원 사면은 계속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3개월이든 3년이든 수익 낼 생각을 버리고 좋은 회사다.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건 그냥 랜덤으로 편 종목이에요. 워닝 머티리얼스. 이 종목은 반도체랑 수소차,
관련주죠.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내려갔어요. 여기서 사면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30%, 40%, 50% 힘들죠. 그리고 바닥 찍고 또 이만큼이나 올라와도 아직 본전까지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회사네, 좋은 회사네, 사 모아야지. 제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 모은다. 여기서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나의 매수 금액은 여기로 바뀌겠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식은 미래가 있는 산업이고 좋은 회사이면은 내려가도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것도 생각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산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려갈 때마다 사놓으면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수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산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유 중장기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죠. 분석과 분할 매수 이 두 개념이 없이 중장기 투자를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또 고점에 산 사람은 더 그런 말 하죠. 본인이 단기 매매만 하는 분들도 한 달에 조금이라도 지금 시작을 해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진짜 아니 5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적금이라 생각을 하고 1, 2번을 분석을 하고 3번을 이행을 한번 해보세요. 단기 매매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동안 읽고 벌고 하던 것들 6개월 뒤에 이렇게 했던 종목, 중장기 종목이 수익금이 더 큰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1등, 10등 주식 부자는 다 중장기 투자자들이죠.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단기 매매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1, 2, 3, 4, 5, 6, 7, 8, 90 본인만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것대로 행하면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잘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개미들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라서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억만장자의 이 투자자 중에서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수익률, 1년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가 좀 작은데 이것은 IPO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죠. 넬슨 펠츠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너스 28%입니다. 빌 에크먼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투자자죠. 마이너스 14%. 자, 맨델도 26%. 조지 소로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마이너스 24%. 여기도 13%. 마이너스 20%. 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억만장자가 아닌 투자 고문, 여기 역시 전설적인 투자자들,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보이네요.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0%, 40%, 30%. 자, 밑으로 내려봐도 수익률 다 엉망이죠, 그죠? 은행도 한번 볼까요? 세계적인 은행들도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최고 투자자,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생에 10번 이상은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에 다 한 자리씩 한 사람들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과 수익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스클라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스클라만은 펀드 설립 이후 2008년까지 20%의 복합 투자 수익률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현재 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행동주의 매니저입니다. 3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자산입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이 부자도 자 5년간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황색이 S&P 500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네요. 코로나 전에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고 전저점에서 탕 튀어져서 급등장이 나왔었죠. 그 다음 21년 12월 31일을 고점으로 그때부터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은 세스클라만의 보유 종목 비중입니다. 한참 상승기를 보일 때 보유 종목도 함께 늘어나고 수익률도 함께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올라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정말 탐욕의 끝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시기이죠. 다들 탐욕의 가즈아를 외쳤을 때 그때부터 보유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꺾이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계속 보유 종목을 줄여나가고 있네요. 그죠? 보유 주식은 줄였지만 그래도 가진 종목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 동안 27%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7%가 똑같은 27%가 아니죠. 비중을 이미 줄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자산이라면 1억에 대한 20% 손실이 아닌 비중을 줄여서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의 20% 손실인 거죠. 우리 조지 소로스 온 거도 한번 볼까요? 5년으로 보고 역시 비중은 줄여나가고 수익률은 최근엔 또 가중 종목 중에 일부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도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를 가진 부자들도 지수 움직임에는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도 세계 부자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요것은 S&P 500 지수예요. 투자자는 이 지수 하락 상승에 따라서 나의 자산이 증가하고 하락하는 것이 똑같이 갑니다. 지금 하락 시기거든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다 하지만은 이만큼 내려왔어요. 코로나 때 이만큼이고 여기 리먼 사태 때 이만큼 내려왔고 여기 버블 한번 정리가 됐을 때고 여기 또 폭락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70년대 오일 쇼크 때죠. 그죠? 지금 분위기가 이때랑 좀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 때 여기 20년대 30년대 대공황 미증시 역대 최대로 폭락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락에도 또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비 여기까지 또 폭락했습니다. 이때가 세계 2차 대전 대략적으로 1940년대죠. 그죠? 세계전쟁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상승을 합니다. 그죠? 워렌 버핏은 1930년대생이에요. 무려 여기 놀랍네요. 그죠? 이때 대공황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겪었고 오일 쇼크도 겪었고 닷컴 버블도 겪었고 세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뭐 다 했어. 다 겪었어.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겠죠. 그죠? 워렌 버핏이 최초의 투자를 했을 때가 40년대 초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시기 전쟁이 나고 있는데 투자를 한 거죠. 그것이 본인 나이 11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워렌 버핏은 이런 말도 했죠. 세계 3차 대전이 나더라도 나는 주식을 사겠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죠. 세계적으로. 자, 개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반등이 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희망을 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 전쟁. 이것이 넘어서 지금 핵위협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죠. 물론 핵을 쓸지 안 쓸지 그 누구도 모르고 계속해서 장기화 될지 아니면은 이러다가 갑자기 화해를 하고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이제 2%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3%, 4%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올릴 거잖아요. 그죠? 물론 금리 인상은 주식에는 악영향이고 좋지 않지만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4.5%까지만 올라간다. 그런데 4.11, 4.2까지 갔을 때 이제 4.5가 마지막일 것이라 기대감 때문에 그때부터 되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인상 추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고용시장, 구글, 페이스북, 애플 모두 다 지금 인원 감축을 하겠다 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어디까지 감축이 될지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고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이 내려갈 때는 산업 전체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용을 늘리는 그때가 산업 전체의 바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어떤 지표, 금리 지표, 인덱스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도 내려가고 산업도 내려가고 다 바닥을 치고 있다가 다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한다. 거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으로 보는 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 발표 중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추이가 내려가는 추이냐 올라가는 추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화가 지금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화가 줄어들고 지역주의가 발전해서 상승은 그것은 몇 년 뒤에 상승이 오겠죠. 지금은 세계화를 줄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업 전반이 지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추이잖아요. 추이가. 전쟁 위협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금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용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세계화 위협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추이가 지금 지수 하방 압력 쪽으로 주고 있는 추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말고도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추이가 반대로 꺾이는 것이 하나, 둘, 세 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전쟁 위협이 올라가다가 좀 꺾여야 되고 금리 인상도 올라가다 꺾여야 되고 고용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꺾여야 되고 세계화 위협이 올라가다 꺾여야 되고 이 안 좋은 것들의 추세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저 부자들도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다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저 사람들 자산이 100조에서 아마 150조, 200조로 더 늘어날 거예요.
투자자는 나의 자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 시기인 거죠. 그죠? 이 시기에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 그놈의 현금 비중, 누구나 말한 현금 비중을 하냐 못하냐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저점에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때 수익률을 더 크게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짓게 되겠죠. 그죠? 저 부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의 자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고 내려갈 때 여기서 사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익이 될 거니까 저 사람들은 이것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끝도 없이 상승할 때 1년 전, 2년 전부터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상승한 만큼 많이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때는 살 때가 아니라 너무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 나가자. 저는 여기서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은 정확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못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돼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락, 이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할 때 또 한번 천천히 소량 분할 매수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폭락을 하고 반등이 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고, 전체적인 지금 천재적인 진짜 투자자,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단기 매우 짧은 수익 매매는 지금 다리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이 안에서도 지그재그가 보이긴 하죠. 그죠? 매우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승기처럼 그 사고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추이에서는 내려갔을 때의 지그재그를 잘 노려서 이렇게 내려갈 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바닥을 치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줄 때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 정도로 돌파를 할 때 짧게 사서 짧게 먹고 또 나올 줄도 아셔야 되고, 단기 수익 매매자들은 그렇게 대기를 했다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짧게 먹고 나는 것을 보셔야 되고, 진짜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들은 자, 다시 달러 가면 그냥 하락 추세예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현금 비중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다음 상승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하락 시기에 내려갔다가 바닥을 만드는 그 느낌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좋은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상승기를 맛봤어요. 상승기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너무 올라왔을 때는 또 욕심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도 경험인 것이고, 그 다음 이번 하락기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번 하락기가 3개월 뒤에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지, 1년을 더 내리고 반등할지, 2년을 더 내리고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면은 어떻게 내리든 많이 내리든 적게 내리든 어떻게 내리든 결국에는 우상향 중입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상승을 하겠죠. 그때 그 공포, 그때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 바닥을 만들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매매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라서 지금 모든 것을 떠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끄겠다. 안 됩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전체적인 분위기, 하락할 때의 분위기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진짜 투자자들 3년, 5년, 10년 뒤에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안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은 무조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들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또 비중을 늘리고 고점이다 싶을 때는 또 비중을 줄이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또 살 수 있는 그 현금을 또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반복을 했을 뿐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 계좌 관리, 비중 관리와 더불어서 편안한 심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자들은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는 난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돌려 세울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3년, 5년, 10년 청사진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